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려고 이러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상황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3,000달러 돌파 지지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을 바라보면 어질어질한데 4시간 차트로 바라보면 지금 41,500달러에서 43,500달러 아주 좁은 박스권에 꽉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 모멘텀이 나와주면 확 터져 나와줄 수도 있고 반대로 밑으로 빠져줄 경우에는 4만 달러 지지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장 전반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테스트넷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잘 수정돼서 하드포크는 잘 완료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4시간 정도 예상보다 지연됐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2월로 예고된 메인넷 업그레이드인데 잘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시세 반등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고 3분기에는 프라하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올해 1년 내내 이더리움에게 있어서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상황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소식은 SEC와 코인베이스 사건의 법원 심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베이스 사건도 그렇고 리플 사건도 그렇고 대체 왜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되는 것이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 화두인데 코인베이스 사건의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가 완전히 정말 진짜 완전히 구원투수로서 등판을 해준 모습입니다.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같은 파일라 판사의 한마디가 지금의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아리송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상당히 지루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핵심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는 잘 확인해주고 있다라는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43,5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다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51%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크게 의미 있는 변동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 동안 4만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 범위 안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2달 동안은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짜 불런전 마지막 매수 기회인 건데 비트코인은 올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3월 중순부터 반감기 랠리를 시작할 거라는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앞으로 2달 동안 4만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시장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비트코인이 15,000달러일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10,00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ETF 승인으로 48,000달러 위로 가격이 반등을 했고 이제 6만 달러가 다음 목표다. 그냥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라. 바이 더 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살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 권리 테스트넷에서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됐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상 시간 안에 완료가 되지 못한 겁니다. 4시간 정도 지연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수정해서 하드포크는 잘 완료가 됐는데 예고된 대로 2월에 메인넷 업그레이드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그렇게 이더리움이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짚어본 덴쿤 하드포크이고 나머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1.8%에서 2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18%를 넘어서면서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더리움이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보여주고 그렇게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급등하며 전주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하루에 89,400개씩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가 만들어지면서 플랫폼의 견인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월 16일 하루 동안에는 무려 96,300개의 지갑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 BTC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0.06 BTC를 돌파해야 하지만 주간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강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의미 있는 급진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리플 사건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이후에 캐서린 파일러 판사가 주인공으로 등판을 했는데 이번에 진행된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 구두 변론 심리에서 사실상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환호하게 만드는 판사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13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라며 SEC가 지난해 6월에 기소를 때려버린 건데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두 변론 심리에서도 과연 증권의 정의, 증권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파일러 판사는 소장에 적시된 13개의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를 약식에 질의했는데 먼저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SEC의 소송은 법원을 전례 없는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라며 과도한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일러 판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게 꽤나 눈에 띄는데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따지면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SEC 측은 수집품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논리가 없는 답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파일러 판사는 SEC가 문제를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건 가장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90년짜리 낡은 기준으로 규정을 한다는 게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 구두 변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파일러 판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을 거론하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루미스 의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SEC 변호인을 향해서 질의를 던졌고 SEC 측은 루미스 의원의 의견이 90년에 걸친 증권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일러 판사는 우리는 지난 90년 동안 잘 지내왔다. 이 증권법은 시장에서 잘 작동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청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SEC가 강조하는 90년짜리 하위 테스트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에는 시대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멘트를 던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환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90년짜리 하위 테스트 개나 줘버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봐도 이상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같은 분위기와 멘트를 내보였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체로 리플 사건 재판부와 일치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SEC는 법원의 판결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이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SEC가 패소한 뒤에 SEC 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이번 구두 변론 과정에서 보여진 재판부의 스탠스가 잘 반영된다라면 또 한 번 의미 있는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 사건의 앞으로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은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요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증거 개시 절차 이후 SEC와 코인베이스 모두 약식 재판 판결을 요청할 수가 있다. 약식 재판 판결이 기각되면 정식 재판으로 배심원 판결까지 회부되고 2025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빠르면 한두 달, 늦어도 내년에는 재판 종료가 가능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코인베이스 사건도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미국 SEC의 아집 내지는 고집에 가까운 너무나도 낡아빠진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에서 이 전환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